자,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사실 블록체인 얘기는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킬러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900년대 말쯤에 가장 핵심적인 기술 변화라고 하면 인터넷이나 웹의 등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하고 웹이 만들어낸 것이 정보의 시대입니다. 정보의 시대의 어떤 핵심 본질은 결국은 정보 교환의 비용을 거의 무료로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도서관의 어떤 책에 대한 정보, 내가 그걸 그냥 여기서 클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무료에 가깝게. 그래서 나온 기업들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이런 회사들이죠. 그래서 지금 언택트 시대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얘기를 아마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즉 모든 것들이 지금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디지털화된 상황에서 트랜잭션 비용, 이 트랜잭션이라는 게 단순히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고 가치를 교환하는 이런 비용이 극도로 낮아지면 무슨 시대가 올 거냐? 저희는 그걸 디지털 자산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 자산이 뭐냐? 디지털 자산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디지털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다 디지털 자산이라고 통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그런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쭉 여러 스코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 아이템, 블록체인이 나오면서 어떤 구조들이 생기냐면 저희 플랫폼 위에 올라와 있는 크립토 드래곤즈라는 게임에서 내가 열심히 게임을 해서 용을 많이 모아요. 그 다음에 나 이 용을 어디 누구 친구한테 주거나 팔아보고 싶어 라고 하면은 소장하기라는 버튼을 누르면 게임 안에 있던 아이템이 블록체인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에서 이게 내 거라는 소유권이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게임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형태로 거래를 하거나 누구한테 주거나 할 수 있는 게 가능해진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게임사의 소유였다라고 생각하는 아이템이 완벽하게 개인의 소유 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 것입니다. 조금 더 재밌는 걸 얘기해 볼까요? 디지털 수집품이라고 해서 한정판 수집품입니다. 한정판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블록체인이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하고 올해 오스트리아 우체국에서 한정판 디지털 우표를 발행을 했어요. 그리고 7유로 정도에 팔았는데 다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NBA 탑샷이 최근에 나온 굉장히 재밌는 수집품인데 디지털 수집품입니다. NBA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NBA에서 했던 여러 가지 농구 장면들 중에 굉장히 좋은 장면들만 모아서 그 장면을 파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디지털에서는 한정판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했던 것들이 이제 막 나오고 있습니다. 자, 디지털 아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디지털 아트는 있었어요. 그래서 디지털 화가들이 또는 디지털 화가분들께서 그림을 그리고 이걸 팔아야 되는데 사실 이게 팔기 되게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디지털에 존재하기 때문에 누구나 볼 수 있고 카피도 가능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파냐, 소유권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이런 이슈가 있는데 그것도 블록체인 기술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걸 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응용이 되고 있냐면 가상 공간에서 디지털 아트를 전시하는 미술관들이 생기고 있어요. 이 가상 공간이 요새 메타버스라고 부르는 그런 공간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전시하려면 소유권 증명이 되어야 전시가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그림을 산 사람이 이 미술관을 만들었거든요. 포트나이트라는 게임, 마인크래프트, 로블록스 같은 것들이 단순히 게임이 아니고 그 안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걸 블록체인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플레이어들이 꽤 있어요. 여기서 보여드리는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 이런 곳들이 블록체인 위에서 이걸 구현을 하는데 왜 블록체인 위에서 하냐? 이 공간의 주인을 유저한테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저가 이 공간의 땅을 내가 예를 들자면 10만 원에 샀어. 그러면 그 10만 원의 땅에다가 여러 가지 많이 해서 땅의 가치를 올려서 다시 파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가상 부동산이 이제 거래가 되고 있고 그 가치를 올리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동산 아이템 같은 것들도 이미 디지털 자산의 되게 중요한 부분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실물이나 금융 자산들이 디지털 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하고 같이 일하는 쪽들인데 예를 들자면은 엔젤리그라고 해서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스타트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비상장 주식을 뭐 10주 가지고 있다. 거기에 대한 소유권 증명을 블록체인 쪽에다가 이렇게 발행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같은 경우에는 테사라는 앱인데 이 테사 같은 경우에는 데이비드 호큰이라든가 키스 헤링 같은 작품을 사가지고 그걸 조각화합니다. 진짜 자른다는 게 아니고요. 피지컬리 소유권을 조각화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100만 개 조각으로 만들어서 한 조각당 1,000원. 그래서 나는 이 조각을 10개만 가질래 10,000원 투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부분을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소유권 증명은 블록체인으로 기록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는 사이에 이미 주식, 미술품, 부동산, 금 이런 것들이 디지털 쪽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실물 자산을 베이스로 디지털에서 거래될 수 있으면 저희는 다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디지털에 그냥 있다고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디지털 자산화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아까 게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게임 아이템이 그 게임 제작사 안에 있으면 나의 자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자산화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자산화하는 과정은 두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소유권 증명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이 내 거다라는 소유권 증명 그리고 실물 자산 같은 경우에 디지털화가 먼저 필요하고 디지털화된 걸 조각내는 토크나이즈라고 하는데 토큰화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블록체인은 어떻게 보면 이런 디지털 자산화를 위한 플랫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블록체인이 응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서플라이 체인에 쓰일 수도 있고 투표에 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쓰일 수 있는데 결국 블록체인의 핵심은 신뢰 엔진이에요. 즉 서로 모르는 사람들 간의 신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엔진이기 때문에 그 신뢰 엔진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자산이라는 것이죠. 자산을 거래하고 증명할 수 있다는 게 신뢰 엔진으로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응용이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디지털 자산화 플랫폼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뭐 히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이런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그 이슈를 불러온 게 비트코인이고요. 최초로. 근데 이제 이더리움이라는 그 플랫폼, 블록체인 플랫폼이 나오면서 이제 누구나 디지털 자산을 찍어낼 수 있는 환경을 마련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지금 많이 토큰이나 코인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찍힌 게 펀저블 토큰, 즉 대체 가능한 토큰이라고 해서 대체 가능한 자산, 돈 같은 거, 포인트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많이들 나왔고 그리고 대체 불가능한 자산들도 찍어낼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뭐 아이템이라든가 그리고 미술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체 불가능한 자산으로 찍어낼 수 있게 이더리움에서 각각 표준을 만들어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이 그런 디지털 자산에 대한 문을 열었다라고 하면 저희는 그걸 대중화시키는 데 되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뭐냐면 아직은 디지털 자산이라는 영역이 블록체인이나 가상자산을 좀 아시는 분들에서만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지 일반 사람들이 내가 이거 내 자산인가? 내 부가 축적이 되고 있나 이런 개념들이 없으시거든요. 경험해 볼 수도 없고 저희는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런 디지털 자산을 경험하고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대중화를 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퍼블릭 블록체인인 클레이튼이라는 것도 제공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그 여러분들 카카오톡 안에 클립이라는 디지털 자산이 지갑이 있어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디지털 자산을 모을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를 들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가져온 건데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디지털 자산이 그 펀저블, 그러니까 대체 가능한 자산으로서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토큰인 클레이라는 거하고 그리고 그 위에서 다른 서비스들이 만든 토큰이나 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KCT라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non-fungible 대체 불가능한 자산 실험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비상장 주식 또는 연예인 포토카드 그리고 게임 아이템, 증명서 이런 것들이 대체 불가능한 자산으로서 저희가 계속 실험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저희가 6월 달에 이런 클립이라는 디지털 자산 지갑을 카카오톡에 담아가지고 오픈했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픈 첫날에 한 10만 명 정도가 들어오셔가지고 디지털 자산을 확보를 하셨고요. 지금 한 20만 명 정도로 성장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가지고 있는 디지털 자산으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실험들을 통해서 일반 사용자들께서 디지털 자산 이렇게 쓰는 거구나 내지는 이렇게 모아서 내 재산이 이렇게 축적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연령대도 MZ세대라고 하는 밀레니얼, 젠지 세대 분들이 절반 이상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젊으신 분들께서 이쪽에 대해서 관심들도 많고 더 빠르다는 것을 저희가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아직은 굉장히 초기입니다. 컨셉도 초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고 다니고 있지만 디지털 자산에 대한 컨센서스도 아직 많이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척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 규모도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장표들은 뭐냐면 지금 가상자산과 NFT를 기반으로 하는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다라는 걸 보여드린 건데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2년 전 2018년 초에 피크를 치고 그 이후 한 2년 동안 쫙 미끄러지다가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스테이블 견고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점 대비 한 절반 정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주식시장의 이 변동보다 더 적은 것 같아요 요새는. 그래서 견고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저 수의 증가는 그 디지털 자산 지갑의 증가로 보시면 되는데 그 지갑의 증가도 되게 견고하게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수치가 절대적으로 많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꽤 그렇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NFT 같은 경우도 그 아이템 즉 디지털 아이템에 대한 거래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이제 2주 전인가가 한 100밀리언 그러니까 한 1,200억 정도 겨우 이제 넘었습니다. 그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다 누적으로 해서 그런 걸 보면 얼마나 이 시장이 아직은 초기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초기고 아직은 한계가 많습니다. 그 한계들이 뭐냐면 기술적으로 아직은 성숙이 좀 더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이런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고 유통하고 거래하는 제일 유명한 플랫폼이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에서 거래를 하시다 보면 거기에서 수수료가 드는데 한번 거래하는데 수수료가 요새는 막 몇천 원에서 뭐 심할 경우에 10,000원, 20,000원까지도 나옵니다. 내가 100원짜리 아이템 거래하는데 10,000원 내라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수수료가 너무 비싼 부분이 있어요. 물론 모든 플랫폼이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플랫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굉장히 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해결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성능이 아직은 좀 느립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 뭐 최악의 경우에 한 15초 정도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개선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하는 게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술인데 그 스마트 컨트랙트가 다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공격을 당할 가능성들이 높아요. 그 코드를 보고 어떻게 공격하면 되겠구나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보안 이슈 이걸 얼마나 잘 해결을 해줄 거냐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아직은 갈 길이 좀 멀다. 그리고 UX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쪽 동네는. 그래서 너무 어려워요 쓰기가.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뭐 카톡에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조금 아직은 미성숙해 있어요. 그래서 뭐 앞에서 말씀드린 디파이가 굉장히 그 핫 이슈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뭐 데일리 액티브 유저가 수천 명 정도에서 아직은 머무는 그런 정도이고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좀 성장해야 되는 니즈가 있고 그리고 당연히 대중이 쓰려면 여러 가지 우리가 신경을 못 썼던 부분 AML이라든가 소비자 보호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규제하고 잘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 또는 이제 블록체인 시장이 좀 신경을 써서 풀어야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디지털 자산의 미래에 대해서 이런 정도로 저희가 정리해 놨는데, 결국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디지털 자산은 결국은 필연적인 저희는 미래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측면에서 모든 것이 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되고 있고, 자산도 거기에 예외일 수 없다. 그리고 이 자산의 끝판왕은 데이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데이터 주권화에 대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즉 데이터는 유저 거다라는 이런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데이터 주권화는 결국은 데이터의 디지털 자산화로 아마 최종적으로는 데이터 경제를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에 있어서 굉장히 디지털 자산 앞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사실 웹과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디지털 정보 시대가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구글 같은 기업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시대, 이런 플랫폼이 새로 등장하면서 카톡이 성공을 했거든요. 이런 형태로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이 등장하면 완전히 혁신을 하는, 그래서 이 패러다임을 바꾸는 기업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 시대에도 누군가는 이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주인공이 나올 겁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부분을 좀 같이 공부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